결혼 10년. 남편은 단 한 번도 나를 파티에 데려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의 회사 송년회에서 내가 유창한 8개 국어로 외국 손님들을 모두 놀라게 만들 때까지 말이다. 10년. 만약 인생이 한 폭의 천이라면 나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조각을 잘라내어 민준이라는 남자를 위한 두꺼운 걸레로 만들었다. 나는 커다란 타원형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민준이 우리가 이 강남 고급 빌라로 이사 왔을 때 직접 고른 이탈리아 수입산 거울이었다. 거울 속에는 35살의 여인이 있었다. 얼굴에는 아직 맑은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두 눈은 체념의 빛으로 흐릿했다. 나는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베이지색 목 폴라니트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이것은 민준이 말하는 단정함이었다. 하지만 내 눈에는 남은 생명력을 감싸는 수혜처럼 느껴졌다. 노크 소리 없이 방문이 벌컥 열렸다. 이 집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노크 소리가 들린 적이 없었다. 민준이 방으로 들어섰다. 비싼 향수 냄새와 차가운 담배 냄새가 뒤섞여 따라왔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재고 상품을 감정하는 상인 같은 눈빛이었다. 이 넝마 같은 걸 입고 송년회에 가겠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가시처럼 귀에 박혔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치맛자락을 살짝 매만지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단정하고 따뜻해서요. 단정해. 민준은 비웃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내 옷깃을 고쳐주었다. 하지만 그 동작은 목을 조이는 듯이 거칠었다. 마치 복권 당첨된 변두리 시장 생선 장수 아줌마 같잖아. 제발 좀 명심해. 오늘 밤 파티는 롯데월드타워 스카이 볼룸이야. 손님들은 전부 유럽 파트너, 상류층 인사들이라고. 너는 장식품으로 따라가는 거지만 그 장식품답게 행동해. 사람들이 저 남자 시골뜨기 아내를 얻었군이라고 비웃지 않도록 말이야. 나는 침묵했다. 이 침묵은 내가 3650일 동안 연마한 것이었다. 예전에 나는 이렇지 않았다. 25살의 나는 3가지 언어로 언어학 교수들과 논쟁하는데 거리낌이 없었고 입담이 날카로웠다. 나는 인내라는 2글자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10년 동안 민준 곁에서 살면서 그는 나를 정성스럽게 다듬었다. 가시를 잘라내고 모난 부분을 갈아없애 어디에 놓아도 굴러가지 않는 매끄러운 조약돌로 만들었다. 그는 화장대 위에 금도금된 초대장과 길쭉한 벨벳 상자를 던졌다. 이 목걸이하고 명심해, 서연. 오늘 밤 네 유일한 임무는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앉아 있는 거야. 절대 함부로 입을 열지 마. 네 서툰 영어는 사람들한테 웃음거리만 될 뿐이야. 날 망신시키지 마. 그는 내가 대답할 틈도 주지 않고 등을 돌려나갔다. 나무 계단을 밟는 발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나는 벨벳 상자를 들었다. 안에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다. 아름다웠지만 차갑게 느껴졌다. 그는 내가 외부에 노출되거나 불필요한 마찰을 겪을까봐 이 빌라에 나를 가두고 친구와 옛 동료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었다. 그는 내가 사교성이 없고 영어가 부족하니 차라리 집에 머물면서 집안일을 돌보고 그가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거울 속 미소는 일그러져 있었다. 민주는 몰랐거나 혹은 일부러 잊으려 했을 것이다. 그가 아내를 얻기 전에 나는 살아있는 사전 서연이었다는 것을. 나는 옷장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다. 제습제가 꽉 채워진 그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뚜껑은 손때가 묻어해져 있었다. 안에는 보석이 아닌 나의 보물들이 들어있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언어학 석사 학위증, 유럽연합 최고급 동시 통역사 자격증, 일본, 러시아, 이탈리아 외교사절단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내가 젊음을 바쳤던 한 비정부 기구의 낡은 직원 카드까지. 나는 우등 졸업이라고 적힌 독일어 문구 위로 손가락을 훑었다. 10년 동안 나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10년 동안 나는 현모양처라는 명성을 얻기 위해 내 지성의 시간에 먼지가 쌓이도록 내버려 두었다. 민주는 나를 세뇌했다. 내가 무능하고 그에게 의존해서 산다는 생각을 내 머리에 심었다. 때로는 나 스스로도 그 말이 진실이라고 믿었다. 나는 채소 한 단을 사러 마트에 가는 일조차 남편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멍청한 주부일 뿐이라고. 하지만 오늘 밤 독일 산업계의 거물인 하한 그룹이 참석하는 파티 초대장을 보았을 때 내 심장은 잠시 엇박자로 뛰었다. 하한은 내가 밤새 기술 자료를 번역하고 등골에 땀이 흥건했지만 정신만은 최고로 고양되었던 통역 부스에서의 나날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었다. 나는 나무 상자를 다시 제자리에 깊숙이 밀어넣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었다. 그것은 마치 굴레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덧발랐다. 너무 눈부시지는 않지만 창백한 입술을 가리기에 충분한 색이었다. 민준이 나를 배경처럼 희미한 그림자로 만들고 싶다면 나는 그의 뜻대로 해줄 것이다. 나는 갈 것이다. 진열장 속 인형처럼 조용히 앉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강남의 유명 사업가인 내 남편이 벼락부자의 잔꾀에만 익숙한 그가 독일에서 온 노련한 늑대들 앞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보고 싶었다. 나는 방을 나서며 문을 쾅 닫았다. 잠금쇠가 찰칵하고 마찰음이 나는 소리는 평온하지 않은 밤을 예고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연말에 분주한 서울 거리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설 연휴 분위기가 곳곳에 스며들어 화려한 조명과 꽃 장식들이 반짝였다.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지만 차 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짙고 무거웠다. 민주는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값비싼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에 맞춰 핸들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는 나를 보지 않고 앞만 응시했지만 그의 입은 끊임없이 훈계를 쏟아냈다. 거기 도착하면 내 왼쪽에 바짝 붙어 다녀. 내가 누구와 악수할 때 넌 그냥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만 하면 돼. 사람들이 악수한다고 네가 먼저 손 내밀지 마. 내 손은 거칠고 땀이 많아서 상대방 기분을 망칠 거야. 나는 조수석에 웅크리고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슬픈 유성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알겠습니다. 나는 간결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이따가 지수 씨가 마중 나올 거야. 새로 온 비서인데 일 처리가 아주 똑부러져. 너처럼 시골 여자들이나 하는 질투 같은 거 하지 마. 그 사람은 유학까지 다녀온 지식인이고 행동거지가 문명화되어 있어. 내 친정, 엄마 동네 아줌마들하고는 다르다고. 지수라는 이름이 이상하리만치 공손한 어조로 언급되었다. 나는 그녀를 만난 적이 없었지만 여자의 직감은 그녀가 단순한 부하 직원이 아니라고 속삭였다. 지난달 민준의 신용카드 명세서를 몰래 확인했을 때 그가 나를 한 번도 데려가지 않은 고급 여성 패션 매장에서 이상한 지출 내역들이 있었다. 차는 롯데월드타워 스카이 볼룸의 로비 앞에 멈춰섰다. 이 마천루의 화려함은 사람들을 쉽게 압도했다. 세련된 정장의 신사들과 우아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숙녀들이 벌집처럼 오가고 있었다. 민주는 차에서 내려 재킷을 정리한 후 내 쪽으로 돌아와 문을 열어주었다. 기사도적인 행동이었지만 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손을 내밀었고 나는 내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다. 내가 한 말 명심해. 그는 이를 악물고 속삭였지만 입가에는 여전히 군중을 향한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민준 대표님 오셨어요. 군중 속에서 청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송이 붉은 장미처럼 젊고 화사한 여성이 다가왔다. 그녀는 과감하게 옆트임이 있는 와인색 드레스를 입고 길고 매끈한 다리와 백옥 같은 피부를 자랑했다. 머리는 물결치듯 우아하게 웨이브를 넣었고 얼굴은 정교하게 화장되어 있었다. 지수 씨, 그녀는 아무 거리낌 없이 민준 옆으로 다가와
그의 옷깃에 붙은 보이지 않는 먼지를 털어주었다. 3분 늦으셨어요. 슈미트 회장님께서 VIP룸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더니 그녀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시선은 바람처럼 빠르게 나를 훑어내렸다. 그리고 내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에 잠시 멈추더니 은밀한 조롱의 빛을 띄었다. 서연 사모님, 오늘 너무 수수하시네요. 저는 비서가 차를 잘못한 줄 알았어요. 농담 반 진담 반인 이 말과 함께 그녀는 킬킬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나를 변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녀를 따라 웃었다. 내 아내가 좀 그래. 촌스러움에 익숙해서 이해해줘. 자, 이제 들어갈까? 큰일 놓치겠어. 그는 내 손에서 태연하게 자신의 손을 빼 지수가 그의 팔짱을 끼게 했다. 그들은 나란히 걸어갔다. 마치 그들이 이 파티의 호스트 부부인 것처럼 아름답고 빛나 보였다. 그리고 나, 정식 아내는 몇 걸음 뒤에 남겨진 채 하녀처럼 터벅터벅 그들을 따라 걸었다. 내 마음속에는 쓰라린 슬픔이 북받쳐 올랐다. 10년의 청춘, 10년의 경력 희생, 10년 동안 주방 뒤로 물러났는데 그 대가가 공개적인 무시란 말인가.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좁은 공간은 지수에 넘치는 향수 냄새로 가득 찼다. 그녀는 제잘거리며 민준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유창한 척 영어 단어를 한국어에 섞어 사용했다. 이 계약건 정말 중요해요. 그분이 까다로워서 플렉서블해야 해요. 나는 엘리베이터 구석에 기대어 그녀의 말 한마디를 들었다. 계약, 까다로운, 유연성. 그녀는 이 기본적인 단어들조차 강세가 틀렸고 억양은 늘어졌다. 그런데도 민주는 마치 성스러운 계시라도 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다. 지수 씨, 정말 대단해. 당신이 처리해줘서 다행이야. 오늘 내가 고용한 통역사가 영 불안해서 말이야. 그 친구는 이제 막 졸업했거든.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보조해 드릴게요. 제 영어는 사회생활 정도는 커버하지만 전문적인 부분은 통역사에게 맡겨야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애티튜드잖아요, 대표님. 엘리베이터 문이 가장 높은 층에서 열렸다. 황금빛 조명이 넘실거리고 잔이 부딪히는 소리, 감미로운 음악 소리, 그리고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이곳은 민준의 세계였다. 그가 항상 자랑스러워했고 내가 발을 들이는 것을 금지했던 세계. 그는 뒤돌아 나를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메인 무대에서 멀리 떨어진 큰 기둥 뒤편에 둥근 테이블이었다. 저기 앉아 있어. 그곳은 조용하니까 편하게 먹고 마셔. 돌아다니면서 손님들 방해하지 말고. 그는 마치 버릇없는 아이에게 명령하듯 말했다. 나는 방구석에 텅 비고 외로운 테이블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팔짱을 낀 채 가장 밝은 조명이 있는 파티 중앙으로 걸어가는 민준과 지수를 보았다. 네, 알겠습니다. 나는 이상하리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그 구석진 자리로 가서 앉았다. 하지만 내 눈은 접시에 담긴 음식이 아니라 민준과 지수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갔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가장 격조 높은 위치에 서 있는 외국인 그룹을 관찰하고 있었다. 키가 크고 흰머리의 남자, 날카로운 독수리 같은 파란 눈을 가지니 그가 바로 하한 그룹의 CEO 슈미트 회장이었다. 그의 옆에는 근엄한 표정의 동료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시계를 보며 불만스러운 듯 눈살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다. 불길한 예감, 아니 차라리 곧 재앙이 닥칠 것 같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놀랍게도 남편을 걱정하는 대신 내 몸속에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내가 동시 통역 부스에 처음 들어섰던 날처럼 짜릿한 흥분이었다. 내 자리에서 나는 마치 대형 극장의 가장 싼 좌석에 앉은 관객 같았지만 가장 넓은 시야를 확보하고 있었다. 수입산 생화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크리스털 샹들리에로 화려하게 장식된 거대한 연회장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은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다. 나는 물 한 잔을 주문했다. 웨이터는 나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마도 그는 내가 길을 잃은 시골 아줌마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는 개의치 않았다. 지금 나의 모든 감각은 중요한 협상이 곧 비공식 파티 형태로 진행될 중앙 테이블로 집중되어 있었다. 민주는 주최자 역할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는 계속 웃고 말했으며 손짓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한국어로 말했고 안경을 쓴 젊은 통역사, 이마에 땀이 흥건한 그 청년은 독일어로 통역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관찰했다. 첫 번째 인사말부터 문제가 보였다. 민준이 말했다. 저희는 회장님을 접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협력이 양측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통역사는 머뭇거리며 번역했다. 저희는 회장님을 만나서 기쁩니다. 저희는 협력이 좋을 거라고 희망합니다. 빈약하고 격식 없으며 하한 같은 대형 파트너와 대화할 때 필요한 존경의 뉘앙스가 완전히 빠진 번역이었다. 슈미트 회장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지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길고 빠른 문장으로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독일어 표준의 요람으로 여겨지는 하노버 지역의 억양이 짙게 배어 있었다. 저희는 귀사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갑시다. 시간이 매우 촉박하며 저희는 특허권 문제에 대해 몇 가지 불분명한 점이 남아 있습니다. 통역사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다. 그는 민준을 돌아보며 더듬거렸다. 그분은 환대에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업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답니다. 특허권에 문제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민준은 안달이 난 듯 보였다. 그는 통역사의 어깨를 쳤다. 정확하게 번역해.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인지 물어봐.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합의했는데. 대화는 단절되고 혼란스러워졌다. 지수는 옆에서 몇 마디 영어로 끼어들려고 했지만 슈미트 회장은 손짓으로 필요 없다고 알렸다. 그는 법률 용어의 절대적인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모국어인 독일어로 일하기를 원했다. 분위기는 가라앉았고 주변의 웃음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모든 시선이 메인 테이블로 쏠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민준의 당황함과 통역사의 무능함이 이 호화로운 파티를 값싼 코미디로 만들고 있었다. 나는 슈미트 회장이 옆에 앉은 비서에게 프랑스어로 작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을 보았다. 나의 귀가 쫑긋 섰다. 거리는 꽤 멀었지만 연회장의 서라운드 음향 시스템 덕분에 나는 대강 들을 수 있었다. 믿을 수 없군.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이건 존중의 부족이야. 그는 민준의 회사를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 나쁘게는 한국인의 능력을 통째로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뜨거운 피가 얼굴로 솟구쳤다. 민준에 대한 동정 때문이 아니라 한때 최고 수준에 있었던 직업적 자존심이 모욕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진정한 재앙이 닥쳤다. 그들은 계약 조건에 대해 깊이 논의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밤일에 익숙한 사람 특유의 지나친 자신감으로 사용권 공유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했다. 그분에게 말해. 우리는 이 기술 전체를 국내 파트너들과 공유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거라고. 통역사는 이제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그는 공유라는 단어를 양도라는 의미로 번역했다. 저희는 모든 기술을 국내 파트너들에게 양도할 것입니다. 그 문장이 끝나자마자 슈미트 회장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고 와인 잔이 흔들리며 하얀 테이블보에 쏟아졌다. 뭐라고? 양도라고. 이건 계약 위반이야. 우리는 라이선스 공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을 뿐 소유권 양도가 아니야. 이건 도둑질이야. 연 회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음악이 멈췄다. 민주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발이 떨렸다. 그는 슈미트 회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분노는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통역사에게 돌아와 소리쳤다. 이봐, 저 사람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대체 뭘 번역한 거야? 통역사는 말을 더듬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저는 대표님 의도대로 번역했어요. 그분이 도둑질, 그리고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뭘 위반해? 난 정당하게 사업한다고. 민주는 소리쳤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시선은 안타까움이거나 은밀한 고소함 뿐이었다. 지수는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의자를 꽉 붙잡고 있었다. 슈미트 회장은 벌떡 일어나 수행단에게 자료를 정리하라고 손짓했다. 갑시다. 여기서 더 논의할 것은 없습니다. 민주는 공포에 질려 달려가 슈미트 회장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의 경호원에게 제지당했다. 일촉즉발의 위기였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고 민준과 그의 회사의 명예가 이 롯데월드타워 스카이 볼룸에서 산산조각 날 위기였다. 방구석에서 나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내려놓았다. 딸깍하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내 마음속에는 법정의 망치 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나는 일어섰다. 나는 촌스러운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의 옷깃을 정리했다. 나는 머리를 쓸어 넘긴 후 걸어 나갔다. 지난 10년 동안의 고개 숙인 주부 서연의 걸음걸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허리를 곧게 펴고 고개를 들며 확신에 찬 눈빛을 가진 살아있는 사전 서연의 걸음걸이였다. 내 발걸음은 대리석 바닥에 규칙적이고 단호한 소리를 냈다. 나는 수군거리는 군중을 뚫고 걸어 나갔다. 사람들은 극도의 놀라움으로 나를 바라보며 흩어졌다. 민준 대표의 아내잖아. 뭘 하려는 거지? 애원하려고? 아니면 질투라도 하려고? 나는 모두를 무시했다. 나는 슈미트 회장 바로 앞으로 곧장 걸어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민준은 나를 보았다. 그의 눈은 분노와 공포로 크게 뜨였다. 서연,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당장 자리로 돌아가.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 꺼져. 지수도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서연 씨,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나와서 웃음거리를 만들어요. 나는 그들을 보지 않았다. 나는 슈미트 회장의 분노로 이글거리는 날카로운 파란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나는 가볍게 숨을 들이마셨다. 에어컨의 차가운 공기가 폐로 들어와 잠들어 있던 모든 뇌세포를 깨우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입을 열었다. 한국어도 아니었고 서툰 영어도 아니었다. 그것은 하노버 억양의 표준 독일어였다. 차분하고 명료하며 권위가 느껴지는 목소리였다. 슈미트 회장님, 잠시 진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에는 통역 과정에서 발생한 불행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문장은 타오르는 산불에 끼얹은 찬물 같았다. 슈미트 회장은 멈춰섰고 연 회장은 숨을 죽였다. 민준과 지수는 입을 떡 벌리고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나의 순간이 도래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강남 빌라의 조용한 주부가 아니었다. 나는 그곳에 꼿꼿이 서서 하한 그룹에서 가장 권력 있는 남자의 칼날 같은 시선과 마주했다. 내 주변의 시간은 멈춘 듯했다. 파티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나와 파트너의 고도의 집중만이 남아 있었다. 슈미트 회장은 걸음을 멈췄다. 그의 흰 눈썹이 구겨졌다. 그는 의아함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를 살펴보았다. 그는 이 먼 나라에서 이렇게 혼란스럽고 비전문적인 파티에 자신의 고향인 하노버 지역의 표준 독일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것은 순수하고 세련된 독일어. 그가 항상 자랑스러워했던 귀족과 학문의 언어였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나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목소리에는 여전히 차가움이 남아 있었지만 이전의 맹렬함은 누그러져 있었다. 당신은 독일어를 그것도 이렇게 순수한 억양으로 말하는군요. 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미소를 지었다. 10년 전 거울 앞에서 수천 번 연습했던 완벽한 사교적 미소였다. 나는 가볍게 허리를 숙였다. 비굴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존경을 표하기에 충분한 깊이에 유럽 외교 의전에 맞는 정중한 인사였다. 저는 민준 씨의 아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이 계약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있으며 언어적 실수로 인해 이 거대한 기회가 망가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그가 더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통역사는 양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소유권의 양도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저는 원본 초안의 제사조 2항이 공유 또는 라이선스 부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귀사의 라이선스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생산 최적화를 위해 이 기술을 계열사 내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귀사의 지적재산을 훔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슈미트 회장은 침묵했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그리고 은밀한 감탄으로 바뀌었다. 그는 옆에 앉은 비서관을 돌아보았다. 비서관 역시 내가 방금 말한 내용이 법률적으로 정확함을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하고 있었다. 내 등 뒤에서 민준과 지수는 처음의 충격에서 깨어난 듯했다. 민준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달려왔다. 땀이 비오듯 흘러 연한 화장이 얼룩졌다.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슈미트 회장이 멈춰서서 분위기가 덜 긴장된 것을 보았다. 그는 내가 애원하거나 망신스러운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내 팔을 잡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세게 쥐었다. 당신 저 사람에게 무슨 헛소리를 한 거야? 나에게 더 망신을 주려는 거야? 당장 돌아가. 지수도 끼어들었다. 그녀의 쨍쨍한 목소리는 내가 겨우 세운 엄숙함을 깨뜨렸다. 서연 씨, 무모한 짓 하지 마세요. 경제 계약에 대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예요. 헛소리 하다가 회사 망하게 할 거예요. 민준 대표님, 저 여자 좀 데리고 나가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나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회사 생명을 구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나를 진흙탕에 처박으려 하는 방식에 역겨움을 느꼈을 뿐이다. 나는 민준의 손을 뿌리쳤다. 단호하고 강한 뿌리침에 그는 몇 걸음 뒤로 비틀거렸다. 나는 슈미트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뒤에서 소리치는 두 사람의 존재를 무시하듯이 독일어로 계속 말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보시다시피 상황이 조금 긴장되지만 이 계약의 완전성은 보장됨을 회장님께 확신시켜드립니다. 슈미트 회장은 엷은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본 노련한 여우의 미소였다. 그는 민준을 무시하고 테이블로 다가와 의자를 당겨 나에게 맞은편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앉으십시오, 부인. 이제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슈미트 회장의 행동은 민준의 얼굴에 정면으로 가해진 따귀와 같았다. 그는 입을 떡 벌린 채 넋을 잃고 서 있었다. 가장 큰 파트너, 방금 떠나려 했던 그가 자신이 무능하다고 여겼던 아내에게 공손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으라고 요청한 것이다. 나는 의자를 당겨 앉았다. 태연하고 위험 있는 자세였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기분을 느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다는 느낌, 지성이 이끄는 느낌.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계약서 뭉치를 흘끗 보았다. 복잡한 법률 용어와 조항들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친숙하게 눈에 들어왔다. 이제야말로 진정한 게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판을 짜는 사람이었다. 민주는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가부장적인 남자의 헛된 자존심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파티에서 자신이 배제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고 상황을 구원한 사람이 빌부터 사는 아내라는 사실은 더욱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성큼성큼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올려 나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그는 자신의 남편으로서의 권위를 여기서 나에게 행사하려 했다. 서연, 내가 금지했어. 당장 일어나. 여자가 사업에 끼어들 자리가 아니야. 당장 집으로 돌아가. 그의 목소리는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으르렁거렸다. 군중은 더욱 크게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옆에 서 있던 지수는
불에 기름을 붓듯이 거들었다. 서연 씨, 민준 대표님 화나게 하지 마세요. 돌아가세요. 이건 서연 씨 수준 밖의 일이에요.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나의 인내는 바닥났다. 10년의 인내는 충분했다. 오늘 이곳에서 나는 이 가짜 행복한 가정 연극을 끝낼 것이다. 나는 재빨리 뒤돌아섰다. 불타는 듯한 시선으로 민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닥쳐. 세 글자. 단호하고 칼날 같았다. 대리석 테이블을 내리치는 듯한 내 한국어 목소리는 민준과 지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민준은 얼음이 된 듯했고 들어 올렸던 팔은 공중에 멈췄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내가 자신에게 감히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하물며 대중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더더욱. 이 계약을 날려버리고 싶다면, 내일 회사가 파산하고 빚더미에 앉아 업계의 웃음거리가 되고 싶다면 계속 말해. 하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다면 입 다물고 옆에 서 있어. 2번 말하게 하지 마. 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험에 민주는 움츠러들었다. 그는 나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보았다. 얌전했던 새장 속 카나리아가 갑자기 불사조로 변했고 그 열기가 그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말문이 막혔다. 나는 그에게 반항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슈미트 회장에게로 몸을 돌려 즉시 독일어로 전환했다. 태도는 180도 바뀌어 놀라울 정도로 전문적이고 침착했다.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슈미트 회장님. 저는 비공장 생산 능력에 대한 귀하의 우려를 들었습니다. 나는 분석을 시작했다. 나는 생산 라인, 생산 능력, 그리고 민준의 회사가 적용하고 있거나 적용하는 척하는 ISO 표준에 대해 말했다. 이 지식은 민준이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그가 집에서 작업대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자료들을 내가 은밀하게 읽으면서 얻은 것이었다. 게다가 ODA 프로젝트 통역사로 일하던 시절부터 내가 가지고 있던 산업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 더해졌다. 나는 민준이 제시할 줄 몰랐던 강점들을 지적했고 업그레이드 로드맵에 대한 약속으로 약점들을 교묘하게 가렸다. 나는 유량, 효율성, 품질 보증 등 절대적으로 정확한 전문 용어들을 사용했다. 슈미트 회장은 끊임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펜을 들고 수첩에 메모하기 시작했다. 흥미롭군요. 매우 흥미로워. 당신의 남편은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옆에 우두커니 서서 멍하니 있었다. 그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슈미트 회장의 태도가 변한 것을 보았다. 그는 내가 그의 팀 전체가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수는 얼굴이 잿빛이 되어 뒤로 물러섰고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도록 몸을 웅크리려고 애썼다. 나는 게임을 주도하고 있었다. 나는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내 뜻대로 조종하는 지휘자 같았다. 내가 내뱉는 모든 단어에는 천금의 무게가 있었다. 이 권력의 감각은 정말 굉장했다. 그것은 10년 동안 기생충처럼 살았던 삶, 10년 동안 무시당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 나는 민준을 흘끗 보았다. 그는 떨고 있었다. 추위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이 항상 멍청하다고 비웃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보다 수만 배 더 유능하다는 진실이 눈앞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나의 그림자가 점차 드리워져 그의 작고 비참한 자아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는 나의 주도하에 점차 풀려갔다. 하지만 하한그룹 수행단 모두가 쉽게 설득된 것은 아니었다. 슈미트 회장 오른쪽에 앉은 사람은 프랑스 출신의 물류 고문인 미랭이었다. 미랭은 실눈과 거만한 반쪽짜리 미소를 가진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내가 그저 어디선가 주어들은 독일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운 좋은 아내일 뿐이며 체면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던져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민준처럼 무능한 사장의 아내가 국제 운송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슈미트 회장이 나를 칭찬하는 말을 마치자마자 밀행이 불쑥 끼어들었다. 그는 독일어도 영어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프랑스어를 기관총 속도로 구사했다. 부인, 이 모든 것이 아주 좋군요. 하지만 까따이 항구의 정체 문제는 어떻습니까? 귀사의 인프라는 악몽입니다. 저희 화물이 거기서 몇 주 동안 갇히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하실 수 있습니까? 이 물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계약은 아무 가치도 없습니다. 그는 나를 골탕 먹이려는 목적으로 운송업계의 전문 용어를 빠른 속도로 단어를 삼키듯이 말했다. 그는 내가 당황해서 민준을 돌아보기를 원했다. 민준 역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다. 그는 내가 연극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폭로하고 싶었다. 옆에 서 있던 민준은 어리둥절했다. 그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으로 서양 말을 듣고 있었다. 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이마에 다시 땀이 배어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내가 침묵할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밀행은 착각했다. 그는 잘못된 상대를 골랐다. 그는 프랑스어가 독일어 다음으로 내가 가장 능숙하게 구사하는 언어라는 것을 몰랐다. 나는 파리에서 2년을 살았고 마르세유의 가장 큰 운송 회사들과 일한 경험이 있었다. 나는 밀행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실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보다 더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즉시 유창한 프랑스어로 대답했다. 파리 억양이 바람소리 하나하나까지 정확했다. 밀행 씨, 까따이 항구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합리적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까따이 항구를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밀행은 얼어붙었다. 그는 내가 그렇게 빨리 반응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공격을 계속했다. 그가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았다. 저희는 대형 선박을 위해 붕따우의 까이침, 티바이, 항만 클러스터를 사용할 것입니다. 내륙수로 운송에 대해서는 호치민시 관문에서의 도로 정체를 피할 수 있는 직통수로 노선 사용에 대한 원칙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우선 화물에 대해 그린 채널 통관 절차를 적용하여 통관 시간을 4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질문에 답이 되었습니까? 나는 한 호흡에 명확하고 간결하게 모든 해결책을 제시했다. 나는 단순히 통역만 한 것이 아니라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민준의 회사가 계속해서 배송 지연으로 벌금을 무는 것을 보고 내가 은밀하게 연구했던 전략이었다. 나는 그에게 조언을 해줄 생각이었지만 내가 사업에 대해 입을 열 때마다 그는 나를 무시했다. 여자가 뭘 안다고 나서. 이제 그가 경시했던 지식이 그를 구할 유일한 구명줄이었다. 밀행의 얼굴은 거만함에서 극도의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그는 입을 떡 벌렸고 손에 들고 있던 펜을 테이블에 떨어뜨렸다. 그는 슈미트 회장을 돌아보며 더듬거렸다. 회장님, 이분은 저보다 노선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슈미트 회장은 크게 웃었다. 그의 시원한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는 박수를 쳤다. 나만을 위한 우레와 같은 박수였다. 브라보, 훌륭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독일 대표단의 태도를 보고 따라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퍼져나가며 장대비처럼 요란해졌다. 나는 그곳에 앉아 쏟아지는 박수 속에서 이상하리만큼 평온함을 느꼈다. 나는 민준을 흘끗 보았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작고 비참하게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나를 괴물 보듯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이 아니라 공포가 있었다. 그는 자신이 10년 동안 공들여 지은 황금세장이 내가 단 몇 마디 말로 산산조각 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회장 전체가 마치 나의 동무대로 변한 듯했다. 감탄은 메인 테이블에서 롯데월드타워, 스카이 볼룸의 넓은 공간 전체로 퍼져나갔다. 아까까지만 해도 나를 동정하던 손님들은 이제 수군거리며 호기심과 존경심 가득한 시선으로 나를 향하고 있었다. 민주는 여전히 그곳에
깨진 조각상처럼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는 감히 앉지도 떠나지도 못하고 자신이 경멸했던 아내가 자신을 완전히 압도하며 빛나는 것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한그룹은 다국적 제국이었고 슈미트 회장과 함께 온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온 노련한 늑대들이었다. 프랑스인 밀행이 굴복하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덥수룩한 턱수염의 거구의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는 러시아 출신의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 담당 대표인 퓨트르였다. 퓨트르는 밀행처럼 빙빙 돌리지 않았다. 그는 보드카 잔을 테이블에 세게 내려놓았다. 유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두 개의 뜨거운 석탄 같았고 강력하고 위압적인 러시아어로 굵게 말했다. 서연 부인, 물류에 대해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크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운송 연료비가 저희의 이익을 잠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보장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 다음 달에 유가가 20% 오른다면 그 차액은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는 이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퓨트르의 질문은 재정적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 이것은 국제 협상에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가격 위험 회피 수단이 없어 큰 손해를 보는 문제였다. 민주는 퓨트르의 으르렁거리는 억양을 듣고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는 나에게 무언가 상기시키려고 입을 열려 했지만 그만두었다. 그는 아까 나의 날카로운 시선을 기억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자신감 있고 침착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퓨트르를 향해 돌아섰다. 유창한 러시아어로 모스크바 억양을 정확하게 구사하며 호탕하면서도 날카로운 어조로 대답했다. 퓨트르 씨, 당신의 걱정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장에 도박을 거는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저희는 다음 분기 전체에 대한 연료 가격 해진 계약을 국제금융기관과 체결했습니다. 유가가 30% 상승하더라도 당신의 운송 비용은 오늘 계약서에 서명한 가격으로 고정됩니다. 당신의 위험은 제로입니다. 퓨트르는 1초 동안 멈칫하더니 이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웃음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좋습니다. 금융 파생 상품에 대해 잘 아는 여인이군요. 저는 당신의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듭니다. 분위기가 가라앉기도 전에 파티 내내 조용히 관찰하던 일본 시장 전략 고문인 다나카가 안경을 살짝 밀어 올렸다. 그는 꼼꼼하고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다나카는 기술이나 돈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는 아시아 시장 진출의 핵심 요소인 문화와 사람에 대해 물었다. 그는 작지만 무게감 있는 일본어로 말했다. 서현상, 하하는 동남아시아로 확장하고 싶지만 문화적 차이가 장벽이 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산업 제품이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현지 시장과 융화될 수 있는 전략이 있습니까? 이것은 비즈니스 철학에 관한 질문이었다. 대답을 잘못하면 공허하게 평가될 수 있었다. 나는 다나카를 향해 몸을 돌렸다. 정중한 일본식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다나카 씨, 일본 속담에 가이샤니 이레바 고샤의 시타가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는 독일 제품을 경직되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현지화된 독일 솔루션을 판매합니다. 저희는 독일의 규율에 따라 훈련받았지만 한국 소비자의 습관을 이해하는 현지 기술자 팀을 구축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라이 정신과 독일 전차의 정확성의 결합입니다. 좋아이지 강요가 아닙니다. 다나카는 이 말을 듣고 안경 뒤에 눈이 빛났다. 그는 두 손을 모아 나에게 답례로 고개를 숙였다. 외국인 여성에게는 보기 드문 거만한 일본 사업가의 예의였다. 훌륭합니다. 당신의 통찰력은 매우 깊습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머리를 가진 이탈리아 대표 로마노 씨가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그는 더 이상 나를 곤란하게 만들지 않았다.
그는 순수한 존경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서연 부인, 저는 당신처럼 언어와 문화적 사고를 매끄럽게 전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마치 언어의 교향곡을 지휘하는 지휘자 같습니다. 저희에게는 영광입니다. 나는 나의 물잔을 들어 올렸다. 부드러운 벨벳 같은 이탈리아어로 답했다. 칭찬 감사합니다, 의원님. 언어는 다리이며 저는 단지 헌신적인 다리 건설자일 뿐입니다. 테이블 전체가 환호성으로 터져나왔다. 슈미트, 미랭, 표트르, 다나카, 로마노, 5명의 권력 있는 남자들이 5개의 주요 경제국을 대표하여 나를 동등한 파트너, 심지어는 빛나는 별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민준을 흘끗 보았다. 그는 박수 속에서 외롭고 초라하게 끼어 있었다. 그는 나를 보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익숙한 경멸이 없었다. 대신 극도의 혼란이 있었다. 그는 자신이 10년 동안 공들여 만든 세 장이 나의 몇 마디 말로 부서졌음을 깨달았다. 파티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결말은 민준이 그렸던 시나리오와는 완전히 달랐다. 슈미트 회장은 일어섰고 재킷 단추를 다시 채웠다. 그는 비서에게 공식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손짓했다. 방 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엄숙해졌다. 이 순간은 민준의 회사의 생존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그가 1년 내내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비서관은 가죽 표지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놓고 서명이 들어갈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검은색 몽블랑 만년필이 그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슈미트 회장은 펜을 들었지만 바로 서명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존경으로 가득했다. 서연 부인께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 파티에 오기 전에 저는 협력을 취소할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당신 남편의 경영 능력을 믿지 못했고 처음에 비전문적인 태도는 그 결정을 더욱 굳히게 했습니다. 슈미트 회장의 직설적인 말에 민주는 움찔했다. 그는 옆에 서서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지수는 그의 등 뒤에 숨어 고개를 숙이고 감히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다. 슈미트 회장은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렸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당신의 통찰력, 지성, 그리고 배짱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이 계약을 민준 씨의 회사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믿기 때문에 서명합니다. 저는 당신의 참여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을 마치고 그는 펜을 내려놓고 계약서에 단호한 획을 그었다. 정적 속에서 종이를 긁는 펜촉 소리가 명확하게 들렸다. 그런 다음 그는 서류철을 민준 쪽으로 밀었다. 서명하시죠, 민준 대표. 민준은 앞으로 나섰다. 원래대로라면 이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어야 했다. 그는 독일 억만장자와 악수하는 사진을 찍고 언론에 찬양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는 비참해 보였다. 그는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다. 그는 자신의 이 서명이 단지 절차일 뿐이며 파트너의 눈에 비친 자신의 가치는 이제 제로라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그가 아닌 그가 무능하다고 여겼던 아내 때문에 계약을 맺은 것이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평소에 오만하고 힘찬 필체 대신 글자는 비뚤비뚤하고 엉성했다. 민준이 펜을 놓자마자 민준이 미리 고용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렌즈는 그가 아닌 악수하고 있는 나와 슈미트 회장을 향하고 있었다. 내일 신문 일면 사진은 아마도 수수한 베이지색 니트 원피스를 입은 여인이 독일 산업 건물 옆에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일 것이다. 민주는 주변의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지수는 상황이 끝났음을 보고 마지막 남은 체면이라도 살리려 했다. 그녀는 살금살금 슈미트 회장에게 다가갔다. 달콤한 영업용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슈미트 회장님, 저는 민준 대표의 개인 비서입니다. 앞으로 기꺼이 회장님을 돕겠습니다.
슈미트 회장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뒤돌아 가슴 주머니에서 검은색 명함, 금색 테두리가 있는 고급 명함을 꺼냈다. 그는 그것을 두 손으로 나에게 건네주었다. 서연 부인, 이건 제 개인 명함입니다. 하한 그룹은 아시아 지역 전략 고문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보다 더 적합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제안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재능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합니다. 당신 남편이 평생 꿈도 꾸지 못할 액수라는 것을 장담합니다. 나는 명함을 받아들었다. 내 손에 무겁게 느껴졌다. 물질적인 무게가 아니라 기회와 자유의 무게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신중하게 고려해 보겠습니다. 나는 대답했다. 민주는 넋을 잃고 서 있었다. 그는 지역 전략 고문, 평생 꿈도 꾸지 못할 연봉이라는 말을 또렷이 들었다. 그 단어들은 그의 자존심에 가해지는 쇠망치질 같았다. 그는 아내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멸했던 이 여성에게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약 체결식이 끝나고 손님들은 댄스와 교류를 위한 뷔페 공간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감미로운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전쟁, 내 가정 내부의 훨씬 더 치열한 전쟁의 서곡이었다. 민주는 손님들이 모두 떠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거칠게 내 손목을 잡고 나를 VIP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한적한 복도로 끌고 갔다. 지수는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혼비백산하여 뒤따라왔다. 한적한 구석에 이르자 민주는 내 손을 세게 뿌리쳤다. 나의 등은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그는 술과 분노로 붉어진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다. 몇 시간 동안 억눌렀던 분노가 이제 폭발할 기회를 얻었다. 당신 정말 대단하군. 대체 무슨 연극을 꾸민 거야? 응? 뭘 증명하고 싶었던 건데. 당신이 나보다 똑똑하다는 걸. 내가 집구석 안에 도움으로 계약이나 하는 멍청이라는 걸. 그는 으르렁거렸고 침이 튀었다. 그는 나에게 전혀 감사하지 않았다. 그의 가부장적이고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 나의 행동은 회사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를 모욕한 것이었다. 그는 아내가 자신보다 빛나는 것보다 차라리 회사가 계약을 놓치는 것을 택했을 것이다. 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가 잡아당겨 흐트러진 소매를 정리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 눈빛은 평온하고 차가웠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직 연민뿐이었다. 저는 연극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곧 파산할 위기에 처한 당신 회사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제가 입을 열지 않았다면 당신이 지금 여기 서서 저에게 소리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닥쳐. 민주는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 했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의 날카롭고 단호한 시선에 그의 손은 공중에서 멈췄다. 그는 감히 때리지 못했다. 그는 두려웠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여자가 때려봐. 나는 도전했다. 내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 따귀를 때리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잃을 거야. 슈미트 회장님은 아직 저 안에 계셔. 그는 저를 매우 아끼시지. 내일 내가 얼굴에 멍이 든 채 나타나면 그가 방금 서명한 계약을 어떻게 할 것 같아? 민주는 떨면서 손을 내렸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왜 지난 10년 동안 나를 속였어? 왜 멍청한 척, 순종하는 척 했어? 오늘 나에게 등을 꽂기 위해서야. 저는 속이지 않았어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이 한 번도 묻지 않았을 뿐이야. 당신은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 당신은 그저 요리와 출산만 할 줄 아는 인형이 필요했을 뿐이야. 당신은 나를 집에 가두고 내가 쓸모없다고 세뇌했지. 당신은 내가 당신보다 똑똑할까봐 두려웠고 나의 그림자가 당신을 가릴까봐 두려웠어. 당신의 자신감은 나의 열등감 위에 세워진 것이었어. 그래서 당신은
내가 사교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하는 것을 막았지.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의 검은 심장에 박히는 바늘 같았다.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뒷걸음질 쳤다. 그는 내가 오랫동안 그의 어두운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예상하지 못했다. 옆에 서 있던 지수는 민준이 밀리는 것을 보고 변호하려 했다. 서연 씨, 말이 너무 심하네요. 민준 대표님은 사모님을 걱정하고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서 집에 있게 한 거예요.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왜 이러세요? 너도 닥쳐. 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녀의 말을 잘랐다. 남편과 나 사이의 일이야. 비서이자 내연녀인 내가 나설 차례는 아니지. 지수는 말문이 막혔고 정체가 폭로된 것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녀는 민준을 힐끗 보며 도움을 청했지만 민준은 지금 자신의 공포와 마주하고 있었다. 나는 핸드백을 열어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흰 봉투를 꺼냈다. 나는 그것을 민준에게 던졌다. 봉투는 우리 세 사람 사이에 툭 떨어졌다. 이게 뭐야? 민준이 목이 쉰 목소리로 물었다. 이혼 서류. 이미 서명했어요. 공간이 폭발하는 듯했다. 민준은 봉투를 보더니 나를 보았다.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10년 동안 순종적이었던 아내가 감히 먼저 이혼을 요구하다니. 미쳤군. 당신이 뭐라고 나를 버리겠다는 거야. 이 집을 나가면 뭘 먹고 살 건데. 땅이라도 파먹을 셈이야. 제가 누구냐고요. 당신은 방금 파티에서 보셨잖아요. 나는 비웃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기 온 것은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것을 되찾기 위해서였어요. 이 무대는 나의 것이었고 당신은 이제부터 과거일 뿐이에요. 그 말을 마치고 나는 돌아섰다. 나는 곧장 호텔 문으로 걸어나가 택시를 잡았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 등 뒤에서 민준의 고함 소리와 지수의 흐느낌이 메아리쳤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화려한 서울의 밤속으로 사라졌다. 택시에 탄 나는 창문을 열어 밤바람이 얼굴을 때리게 했다. 차가웠지만 이보다 더 상쾌할 수 없었다. 나는 폐 깊숙이 자유의 공기를 들이마셨다. 10년의 감금은 끝났다. 불사조는 진정으로 잿더미에서 부활했다. 나는 새벽 2시가 넘어 강남 빌라로 돌아왔다. 넓은 집은 정적 속의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지금 나에게 이곳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 전 잠시 머무는 정류장일 뿐이었다. 나는 큰 불을 켜지 않고 노란빛 스탠드 불빛의 의지의 길을 찾았다. 나는 곧장 10년 동안 나의 청춘을 가두었던 침실로 향했다. 나는 옷장 꼭대기에서 큰 여행 가방을 끌어내렸다. 나무 바닥 위를 구르는 바퀴 소리는 이별의 소리였다. 나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많은 것이 없었다. 10년 동안 재벌 사모님으로 살았지만 나의 개인 소지품은 민준이 허락한 몇 벌의 낡은 옷과 몰래 사서 침대 밑에 숨겨둔 외국어 책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무 상자에 담긴 학위증과 자격증뿐이었다. 내가 한때 화려한 삶을 살았다는 유일한 증거. 나는 민준이 나에게 사준 모든 것을 남겨두었다. 손님을 접대할 때 그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착용하라고 강요했던 비싼 보석들. 내가 직접 고를 수 없었던 명품 핸드백들. 나는 그것들을 화장대 위에 가지런히 정리했다. 내가 지겹도록 연기했던 역할의 소품들을 되돌려주는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새벽 햇살이 창문 틈으로 막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대문 밖에서 울렸다. 민준이 돌아온 것이다. 나는 그가 급하게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방문이 콱 열리고 민준이 나타났다. 그의 모습은 전에 없이 비참했다. 구겨진 재킷은 팔에 걸쳐 있었고 셔츠 단추는 풀어져 있었으며 넥타이는 삐뚤어져 있었다. 잠 부족과 술 기운으로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내가 여행 가방 지퍼를 잠그는 것을 보고 그는 달려와 내 팔을 잡았다.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졌다. 서연, 지금 뭘 하는 거야? 어디 가려고?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내일을 계속했다. 제가 어디를 가든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이혼 서류는 테이블에 뒀어요. 서명하고 법원에서 만나요. 민주는 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내 눈에서 더 이상 순종이나 두려움을 보지 못했다. 그는 얼음벽만 보았다. 그는 이번에는 내가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잡았다. 마지막 남은 권력이라도 붙잡으려는 실패자의 비열한 행동이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어제 너무 취해서 말실수를 했어. 나를 용서해줘. 10년 동안 한 입을 덮고 살았는데 이런 사소한 일로 헤어질 수 없어. 사소한 일이라고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은 10년 동안의 경멸, 감금, 그리고 배신을 사소한 일이라고 불러요? 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가여운 표정을 짓기 위해 찡그려져 있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 모든 건 이 가정을 위해서였어. 밖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 알아. 그래서 집에 와서 짜증 낼 때도 있었지. 당신이 나를 이해해줘야지. 봐봐. 서울에서 당신처럼 호화로운 집에서 살고 먹을 것, 마실 것, 걱정 없이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나를 떠나면 당신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그는 여전히 우월감과 시혜적인 어조를 버리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나를 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기생충이라고 생각했다. 저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나는 몸을 굽혀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눈빛은 날카로웠다. 슈미트 회장님이 저에게 전략 고문직을 제안했어요. 제 초봉은 이런 빌라 10채를 사고도 남을 만큼 충분해요. 저는 당신의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는 존중이 필요해요. 당신에게는 결코 없는 것. 슈미트 회장의 이름에 민주는 감전된 듯했다. 그는 내 다리를 놓아주고 뒷걸음질 쳤다. 얼굴은 핏기가 가셨다. 그는 내가 더 이상 새장 속의 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가 목이 부러지도록 올려다봐도 볼 수 없는 구름층 위로 아주 높이 날아올랐다. 그는 전략을 바꿨다. 애원에서 유혹, 흥정으로. 서연, 당신이 그렇게 유능하다니 왜 나를 돕지 않는 거야? 회사가 어려워. 하한 계약도 지켜볼 사람이 필요해. 당신이 남아준다면 부사장 자리를 줄게. 회사 주식도 줄게. 지수 그녀는 당장 해고할게.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줄게.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역겨움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나라는 돈 버는 기계를 붙잡기 위해 정부를 팔고 자신의 자존심까지 팔려고 했다. 너무 늦었어요, 민준 씨.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문으로 향했다. 제가 당신의 보호가 가장 필요했을 때 당신은 외부인과 한패가 되어 저를 모욕했어. 제가 가장 빛났을 때 당신은 질투했고 저를 끌어내리려고 했지.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만을 사랑한 거야. 그리고 당신 회사 말인데 제가 잘 돌볼게요. 하지만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하한그룹의 대표 자격으로 말이죠. 나는 방을 나섰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누더기처럼 초라하고 비참하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뒤로했다. 내가 거실로 여행 가방을 끌고 내려오자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지수를 만났다. 그녀는 분명 민준을 따라와 상황을 엿듣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여행 가방을 든 것을 보고 그녀의 눈은 회심의 미소를 띄었지만 입으로는 가식적인 말을 했다. 어머, 서연 씨 어디 가세요? 민준 대표님 슬퍼하시는데 위로해드리지 않고요. 나는 멈춰서서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 여자는 나이는 어렸지만 마음속은 뱀처럼 독했다. 지난 3년 동안 그녀는 민준의 정부일 뿐만 아니라 나를 감시하는 눈과 귀 역할도 했다. 잘 왔어. 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가기 전에 보여줄 게 있어. 지수는 어리둥절했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나를 따라 거실로 들어왔다. 나는 핸드백을 열어 얇은 서류철을 꺼내 티테이블에 던졌다. 봐. 지수는 그것을 들고 한 장씩 넘겨보았다. 그녀의 안색은 계속 변했다.
붉은색에서 창백함으로 그리고 잿빛으로 변했다. 그것은 그녀의 지출 내역, 나에 대해 민준에게 보고한 문자 메시지, 그리고 민준의 경쟁사 남성과 함께 다니는 그녀의 사진들까지 자세히 적힌 사본이었다. 이런 걸 어디서 구했어요? 지수는 더듬거렸다. 손이 떨려 서류철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제가 집에서 전업주부로 있었다고 눈 멀고 귀 먹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이 몰래 시장에서 내가 채소 묶음을 얼마에 샀는지 사진 찍어 민준에게 보고했을 때 내가 몰랐다고 생각했나? 당신이 나를 감시하려고 거실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를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였지만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당신이 민준의 경쟁사에서 심은 스파이였고 민준의 돈을 빼돌려 그 남자에게 쓰고 있다는 것도 알았지. 내가 침묵했던 건 때를 기다렸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때가 바로 오늘이야. 바로 그때 민준이 위층에서 내려왔다. 그는 나의 마지막 말을 들었고 지수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연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수, 당신이 스파이라고? 지수는 공포에 질려 민준의 다리를 붙잡았다. 민준 대표님, 이 여자의 말을 믿지 마세요. 저를 이간질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는 대표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나는 서류철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집어들었다. 그것을 민준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럼 그녀 뱃속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야? 이 결과에 따르면 태아는 8주인데 8주 전에 당신은 독일에 출장가 있었잖아. 민준은 그 종이를 낚아챘고 결과를 읽자 그의 눈은 크게 뜨였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고통스러운 포효를 질렀다. 이 빌어먹을 년이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내가 너를 먹여 살리고 여왕처럼 대했는데. 지수는 바닥에 넘어졌고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며 애원했다. 민주는 그녀에게 미친 듯이 달려들어 구타했다. 혼란스럽고 비극적인 장면이 호화로운 거실에서 펼쳐졌다. 한때 나를 짓밟기 위해 공조했던 두 사람이 이제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다. 나는 서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고소한 감정은 없었다. 단지 피로감뿐이었다. 이것이 내가 지난 10년 동안 발을 담갔던 수렁이었다. 다행히 제때 발을 뺄 수 있었다. 두 분은 천천히 해결하세요. 나는 민준의 욕설을 압도하며 크게 말했다. 저는 가요. 그리고 민준 씨, 법원에서 볼 테니 건강 잘 챙기세요. 공동재산과 공동부채는 깨끗하게 정산할 거예요.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문으로 향했다. 등 뒤에서는 울음소리와 애원, 욕설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빌라 문이 내 뒤에서 닫혔고 모든 소란과 거짓, 비극이 그 안에 갇혔다. 내가 빌라 단지 문을 나서기도 전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와 내 앞에서 급정거했다. 문이 열리고 얼굴에 분이 잔뜩 칠해진 통통한 중년 여성과 화려한 옷차림의 젊은 여성이 내렸다. 시어머니 한 여사와 민준의 여동생 민정이었다. 내가 여행 가방을 든 것을 보자 한 여사는 길 한가운데서 허리에 손을 얹고 날카롭게 소리쳤다. 아이고, 이 망할 년이 도망치려고 하네. 네가 이혼을 요구하고 회사 파티에서 난리를 쳤다는 소문을 들었어. 네가 감히 어디서 이런 간덩이를 얻었니? 옆에 서 있던 민정은 턱을 치켜들고 신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 어디 가려고? 갈 거면 몸만 가야지. 그 가방에는 뭐가 들었어? 오빠 돈 훔쳐서 도망치는 거야? 열어서 확인해봐. 두 모녀는 달려들어 내 여행 가방을 낚아채려 했다. 나는 뒷걸음질 치고 가방 손잡이를 꽉 쥐었다. 내 눈빛은 단호해졌다. 예전에는 그들이 연장자이고 시댁 식구라서 그들이 여기에 와서 트집을 잡고 돈을 뜯어낼 때마다 항상 참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비켜. 나는 크게 소리쳤다. 제 물건에 손대지 마세요. 한 여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더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네가 감히 나에게 소리를 질러? 이 버릇없는 며느리 같으니. 당장 내 아들 집에서 꺼져. 꺼져 당장. 내가 민준에게 이혼하라고 할 거야. 너를 맨손으로 쫓아내서 굶어 죽게 할 거야. 맞아. 민정이 동조했다. 이 집은 우리 오빠가 피땀 흘려 산 거야. 당신은 빌부터 사는 주제에 반을 하나도 가져갈 권리가 없어.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의 웃음소리에 두 모녀는 어리둥절해졌다. 나는 여행 가방을 내려놓고 가장 바깥쪽 주머니의 지퍼를 열어 조심스럽게 플라스틱으로 덮인 분홍색 수첩을 꺼냈다. 나는 그 수첩을 높이 들어올렸다. 햇빛이 표지를 비추자 반짝였다. 두 분, 잘 보세요. 이게 뭔지. 한 여사는 눈을 가늘게 떴다. 등기부 등본이잖아. 뭐? 이 집은 민준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틀렸어요, 어머니. 나는 또렷하게 한 글자씩 말했다. 눈 크게 뜨고 소유자 이름을 읽어보세요. 소유자, 박서연, 부쉬엔. 그리고 발급 날짜도 보세요. 2012년이에요. 제가 어머니 아들과 결혼하기 2년 전이죠. 한 여사와 민정은 벼락 맞은 듯 했다. 그들은 등기부 등본을 낚아채듯 잡고 소유자 이름을 탐욕스럽게 들여다보았다. 내 이름이 맞았다. 날짜도 맞았다. 말도 안 돼. 한 여사가 더듬거렸다.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너는 그냥 평범한 통역사였잖아. 평범한 통역사요? 나는 비웃었다. 어머니는 10년 전 저의 동시 통역사 하루 일당이 일반 직장인 연봉만큼 된다는 것을 아세요? 이 집은 제가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주식 투자로 크게 성공한 돈으로요. 민준과 결혼했을 때 그는 부도로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그가 여기서 살게 해준 거예요. 저는 명의를 변경하지도 공동 재산으로 합치지도 않았어요. 법적으로 이것은 저의 개인 자산입니다. 나는 한 여사의 손에서 등기부 등본을 다시 가져와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그러니 여기서 나가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탐욕스러운 가족 모두입니다. 저는 민준에게 일주일 시간을 줄 거예요. 짐 정리하고 제 집에서 나가라고. 그렇지 않으면 법적 집행관과 경찰을 불러 강제 집행할 겁니다. 한 여사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고 다리가 풀려 민정에게 기대야 했다. 민정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경멸했던 빌부터 사는 며느리가 사실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숨겨진 거물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나는 근처를 순찰하던 주택단지 경비원에게 손짓했다. 경비 아저씨, 이 두 분을 저희 집 구역에서 나가게 해주시겠어요? 공공질서를 방해하고 주민을 괴롭히고 있어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한 여사에게 다가갔다. 두 분 나가 주시죠. 저희가 강제로 조치를 취하게 하지 마세요. 나는 여행 가방을 끌고 곧장 대문 밖으로 나가 미리 기다리고 있던 택시에 탔다. 백미러를 통해 나는 한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것과 민정이 공포에 질려 민준에게 전화를 거는 것을 보았다. 재산 분쟁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났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가장 강력한 히든카드인 경제적 독립과 자율성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택시는 나를 강남 중심가의 5성급 호텔로 데려다 주었다. 나는 낭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진정한 가치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이곳을 선택했다. 나는 최고의 서비스를 누릴 자격이 있었다. 가장 고급스러운 공간에서 살 자격이 있었다. 지난 10년 동안 내가 스스로 박탈했던 것들을 막 체크인을 했을 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독일에서 온 낯선 번호였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화면을 가볍게 문질러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연입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슈미트 회장의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국제적인 존중을 표하려는 듯 영어로 말했다. 서연 부인, 슈미트입니다. 이 시간에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제 비서실에서 방금 부인께 고용계약서 초안을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저희는 부인께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고위 전략 고문직을 수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인의 첫 번째 임무는 베트남 파트너들, 특히 민준 씨의 회사를 시작으로 모든 협력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슈미트 회장은 과연 노련한 여우였다. 그는 나의 재능 때문에 나를 고용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자신의 파트너 네트워크의 종양을 잘라내는 날카로운 검으로 사용하려 했다. 그리고 그는 민준의 회사 내부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동의합니다.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감사 및 위반 처리 과정에서 전권을 가질 것입니다. 파트너가 누구든, 심지어 제 전 남편의 회사일지라도 예외 없이요. 그것이 바로 제가 당신에게 기대했던 바입니다. 서연 씨, 저는 절대적인 투명성이 필요합니다. 하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폭신한 침대에 몸을 던졌다. 안도감이 온몸에 퍼졌다. 이제 끝났다. 나의 미래는 결정되었다. 화려하고 힘있는 미래. 나는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뒤로 질끈 묶은 긴 머리는 지루해 보였고 얼굴은 생기가 없었다. 나는 변화해야 했다. 그날 오후 나는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헤어 살롱으로 갔다. 나는 긴 머리를 잘라내고 어깨 길이의 짧은 보브컷을 요구했다. 고급스러운 밤색으로 염색했다. 거울 속에서 나는 완전히 다른 여자를 보았다. 날카롭고 현대적이며 에너지가 넘쳤다. 다음으로 나는 고급 패션 부티크를 찾았다. 나는 화려하고 장식적인 드레스 대신 정교하게 재단된 슈트를 선택했다. 부드러우면서도 핏이 살아있는 실크 블라우스는 전문성과 권위를 보여주었다. 나는 뾰족한 하이힐을 새로 샀다. 전장에서 자신감 있게 걸을 수 있게 해줄 무기였다. 호텔로 돌아왔을 때 나는 더 이상 어제의 주부 서연이 아니었다. 나는 하안그룹의 전략 고문 서연이었다. 나는 내일의 전쟁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총성 없는 전쟁이었지만 판의 질서를 재정립할 전쟁이었다. 주초인 월요일 아침 민준의 회사가 위치한 오피스 빌딩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침울했다. 송년회 스캔들에 대한 소문이 서울 비즈니스계 전체로 퍼져나갔다. 직원들은 불안한 얼굴로 출근하며 회사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수군거렸다. 정확히 9시 정각, 하안그룹의 고급 세단이 빌딩 로비 앞에 멈춰섰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자 나는 차에서 내렸다. 나는 날씬한 몸매와 밝은 피부톤을 돋보이게 하는 크림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짧은 머리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내 손에는 서류를 담은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내 뒤에는 2명의 독일인 비서와 하안을 대표하는 변호사가 따랐다. 우리는 곧장 엘리베이터로 가서 가장 높은 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안내 데스크 여직원은 나를 보고 놀라서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평소처럼 서연 사모님이라고 인사하려 했지만 나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에 멈칫했다. 민준 대표에게 통보하세요. 하안 측 대표단이 계약 이행 절차를 논의하기 위해 도착했다고.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부인. 여직원은 당황하며 전화를 들었다. 나는 그녀가 전화를 마치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행단을 이끌고 대형 회의실로 직진했다. 나는 이 시간에 민준이 부서장들과 주간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회의실 문을 세게 밀자 안에 웅성거림이 뚝 끊겼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민준은 테이블 머리에 서서 펜을 들고 칠판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초췌하고 수척해 보였다. 지수는 비서석 구석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두꺼운 화장으로 뺨의 멍자국을 가리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유령이라도 본 듯이 깜짝 놀랐다. 서연, 당신이 여기 왜 왔어? 민주는 목이 쉰 소리로 물었지만 여전히 위압적인 척했다.
여기는 내부 회의야. 당신은 상관없으니 당장 나가. 나는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와 마주 보는 자리, 전략적 파트너를 위한 빈 의자로 걸어갔다. 나는 여유롭게 가죽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놓고 다리를 꼬고 앉아 편안하게 의자에 기대었다. 저는 당신의 아내 자격으로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민준 대표. 나는 대표라는 단어를 비꼬는 듯 강조했다. 저는 하한그룹의 고위 전략 고문이자 전권 대리인 박서연입니다. 나는 비서에게 슈미트 회장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고 민준 쪽으로 밀라고 손짓했다. 민준은 그 종이를 들었다. 그의 손은 떨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글자를 계속해서 읽었다. 주변 부서장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놀라움과 존경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내가 회사를 구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내가 이렇게 권력 있는 지위로 돌아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말도 안 돼. 민주는 중얼거렸다. 그분이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빨리 임명할 수 있지? 당신이 그분에게 무슨 마술이라도 부린 거야. 능력이죠, 민준 씨. 나는 간결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저에게서 절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이제 저는 갑의 대표 자격으로 이 회의를 협력사 재무 능력 감사 및 전면 재검토로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요. 지수가 목소리를 잃은 채 외쳤다. 저희는 방금 연말 감사를 마쳤어요. 모든 것이 투명해요. 투명한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지수를 향해 칼날 같은 눈빛을 보냈다. 저는 독립감사법인 빅사 중 한 곳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지금 격리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신이 담당했던 접대비 및 외교 관련 지출, 증빙 자료를 잘 준비했기를 바랍니다. 지수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바닥에 펜을 떨어뜨렸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암시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가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고급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던 회사 돈, 가짜 영수증, 이 모든 것이 나의 표적 안에 있었다. 민주는 테이블을 내리쳤다. 당신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넣을 작정이야. 이 회사를 망치고 싶어? 망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일어서서 두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그에게 몸을 숙였다. 저는 이 회사를 좀먹는 벌레들로부터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한그룹은 부정직한 파트너와 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떳떳하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지만 만약 흠집이 있다면 각오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숨을 크게 쉬지 못했다. 권력은 완전히 바뀌었다. 한때 무능하다고 여겨졌던 여자가 이제 회사 전체에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감사는 사흘 밤낮으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나의 직접적인 지휘 아래 전문 감사팀은 민준의 회사 장부 구석구석을 뒤집어 놓았다. 나는 서류상의 숫자뿐만 아니라 민준이 집에서 전화 통화할 때 무심코 흘렸던 허점들에 대한 나의 초인적인 기억력에 의존했다. 지수가 민준에게 서명을 받으러 가져왔던 서류들을 내가 몰래 훑어보았던 기억들. 나는 그들이 비자금을 어디에 숨겼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그들이 어떤 유령 회사를 사용하여 가격을 조작하고 탈세했는지 알고 있었다. 나흘째 되는 날 오후, 나는 민준의 회사의 이사회와 다른 주주들을 포함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민준과 지수는 해명할 사람 자격으로 소환되었다. 나는 두꺼운 서류철을 회의 테이블 중앙에 던졌다. 주주 여러분,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나는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켜고 말하는 그래프와 숫자를 보여주었다. 첫째, 민준 대표와 그의 오른팔인 지수, 격리부장은 공모하여 그들의 가족이 소유한 유령 회사들과 50건 이상의 허위 원자재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총 2천억 원 이상의 금액이 빼돌려졌습니다. 놀라움의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주들은 분노의 눈빛으로 민준을 돌아보았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고 땀이 비 오듯 흘렀다. 둘째,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지수 씨는 대표 비서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해외 출장, 명품 쇼핑, 심지어 외부 정부를 부양하는 데 사용된 개인 지출을 출장비 명목으로 결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나는 5성급 호텔 영수증, 에르메스 핸드백 구매 영수증, 그리고 내가 이전에 수집한 내연남과의 휴가 사진과 비디오를 화면에 띄웠다. 지수는 얼굴을 가리고 비명을 질렀다. 꺼요. 당장 꺼. 당신은 내 사생활을 침해했어. 사생활이요? 나는 차갑게 웃었다. 당신이 주주들의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때 당신은 이미 그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횡령 증거입니다. 나는 주주들에게로 돌아섰다. 하한의 대표 자격으로 저는 현 경영진이 해임되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모든 협력 활동을 중단하고 방금 서명한 계약을 취소할 것을 선언합니다. 저희는 사기꾼들에게 저희 브랜드를 더럽히게 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가장 크고 명망 있는 주주인 김 이사가 일어섰다. 그는 민준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민준 대표, 내가 자금을 믿고 맡겼는데 감히 이런 짓을 해? 당신이 우리를 바보로 알아? 나는 당신의 즉각적인 해임과 횡령된 자금을 되찾기 위해 당신을 법원에 고소할 것을 제안합니다. 맞아. 해임하고 고소해. 다른 주주들도 목청껏 동의했다. 민주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눈은 넋이 나간 듯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없었다. 오직 극도의 절망뿐이었다. 그는 이번에는 자신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회사를 잃고 집을 잃고 아내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떠날 준비를 했다. 나의 임무는 여기서 끝났다. 나는 진실을 폭로했고 나 자신과 그에게 속았던 사람들에게 정의를 되찾아 주었다. 민준 옆을 지나갈 때 나는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작게 말했다. 봤죠, 민준 씨. 제가 당신의 든든한 후원자가 없을 때 당신은 그저 비참한 실패자일 뿐이었다는 것을.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밥그릇을 깨뜨렸어요. 누구도 탓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의 탐욕과 무지함을 탓하세요. 나는 회의실을 나섰다. 등 뒤에는 소란스러운 혼돈이 남아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복도가 내 눈앞에 펼쳐졌지만 이번에는 그 길의 끝에 자유와 영광의 밝은 빛이 있었다. 민준의 몰락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랐다. 그 운명적인 주주총회 후 24시간 만에 민준 회사 재정 스캔들 뉴스가 경제신문 일면을 뒤덮었다. 대표이사 공금 횡령, 수천억 계약 파기 위기, 사업가 성공 뒤에 숨겨진 그늘. 충격적인 헤드라인들이 그의 명예를 끝장내는 칼날 같았다. 나는 하한그룹 본사의 새 사무실에 앉아 블랙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읽었다. 고소한 감정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안도감이 있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 민준의 여동생 민정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그녀의 욕설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가족이 얼마나 혼란에 빠졌는지 알고 싶어서였다. 서연 언니, 이제 만족해? 오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 엄마는 충격으로 쓰러져서 응급실에 갔어. 언니는 악마야. 우리 가족을 죽였어.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민정아, 명심해. 허위 계약에 서명한 사람은 민준이고 돈을 횡령한 사람은 민준과 지수야. 나는 단지 진실을 밝힌 사람일 뿐이야. 내 오빠가 정직하게 사업했다면 누가 그를 해칠 수 있었겠어? 나에게 전화해서 욕할 시간에 내 오빠를 위해 변호사를 찾아보는 게 좋을 거야. 하지만 집도 다 압류되고 오빠 은행 계좌도 동결됐어. 엄마랑 나는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해? 언니, 강남 빌라에서 살게 해줘. 어쨌든 언니 집이잖아. 민정의 뻔뻔함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며칠 전만 해도
나를 쫓아내려 했으면서 이제 와서 신세를 지려 하다니. 미안하지만 그 집은 이미 팔려고 내놓았어. 나는 너희 가족에 대한 어떤 기억도 남기고 싶지 않아. 너희에게 24시간을 줄게. 그 후에 나는 자물쇠를 바꿀 거야. 나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 나의 피를 빨아먹은 사람들을 더 이상 부양할 의무가 없었다. 그날 오후 나는 변호사와 함께 강남 빌라로 가서 명도 집행을 감독했다. 눈앞의 광경은 비참했다. 물건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한 여사는 문 앞에서 주저앉아 하늘과 땅에 대고 울부짖고 저주했다. 민정은 옷을 챙기면서 대문 앞에 몰려든 채권자들과 싸우고 있었다. 내가 고급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 한 여사는 나에게 달려들어 덤벼들려고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다. 내 아들을 돌려줘. 이 재수 없는 년. 네가 이 집에 온 날부터 우리 집안은 망했어. 나는 그녀를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망한 것은 당신 아들이 무능하고 탐욕스러웠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그를 응석바지로 키웠고 그의 나쁜 습관을 용납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저를 탓해요? 당신이야말로 그를 해친 사람이에요. 나는 변호사에게 일을 진행하라고 손짓했다. 그들의 가구와 소지품들이 거리로 옮겨졌다. 민준이 누워서 TV를 보던 소파, 한 여사가 손님을 접대하며 자랑하던 찻잔 세트, 모든 것이 이제 폐기물 더미처럼 초라하게 놓여 있었다. 마침내 철문이 닫히자 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열쇠를 건넸다. 가능한 한 빨리 팔아주세요.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나는 뒤돌아섰다. 한때 나에게 지옥이었던 그 집을 뒤로하고 미련 없이 걸어 나왔다. 한 달 후 민준의 회사 경제 범죄 사건 재판이 열렸다. 나는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소환되었다. 민준은 피고인석에 서 있었다. 그는 수척해졌고 머리는 반백이 되었다. 그는 수의를 입고 있었고 눈은 깊이 패여 생기가 없었다. 내가 법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눈빛은 늦은 후회의 섬광을 보였지만 곧 굴욕감에 의해 꺼졌다. 지수도 그의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없었다. 창백한 민낯의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민준을 원망하는 눈빛으로 돌아보았지만 민준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재판장이 신문을 시작했다. 내가 제출한 증거는 너무나 완벽하고 상세해서 민준 측 변호사는 거의 무력했다. 횡령, 탈세, 비자금 조성 등 모든 행위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내가 증인석에 설 차례가 되었다. 민준 측 변호사는 나를 공격하려 했다. 내가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남편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박서연 씨, 당신은 이러한 위법 행위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민준 씨에게 복수할 때를 기다리며 일부러 침묵한 것 아닙니까? 나는 변호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명확하게 대답했다. 저는 남편이 회개하기를 바라며 침묵했습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의 내연녀가 저의 명예를 짓밟고 횡령한 돈으로 사치하고 재산을 도피시키려 했을 때 저는 입을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와 정직한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법정 전체가 수군거리며 동의했다. 나의 단호한 말은 피고 측의 모든 명예훼손 논리를 무너뜨렸다. 재판 결과 민준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횡령 금액 전액을 배상해야 했다. 지수는 공범 및 횡령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민준의 모든 재산은 판결 집행을 위해 압류되었다. 민준이 교도소 차량으로 이송될 때 그는 내 옆을 지나쳤다. 그는 1초 동안 멈춰섰고 목이 쉰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다. 미안해, 서연. 나는 그를 보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은 저에게 사과할 필요 없어요.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한 빚을 진 거예요. 교도소 차량이 굴러갔다. 한때 나의 삶을 뒤흔들었던 두 사람을 태우고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가벼웠다. 어두웠던 한 장이 영원히 닫혔다. 재판 후
나는 모든 정신을 일에 쏟았다. 전략 고문으로서 나는 독일,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을 끊임없이 오갔다. 긴 비행과 긴장된 회의들은 나를 몰아붙였고 마음의 상처를 잊는데 도움이 되었다. 비 오는 어느 오후 나는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서연, 언니, 민정이야. 언니에게 연락할 자격 없다는 거 알지만 엄마가 병원에서 위독해. 마지막으로 언니를 보고 싶어 하셔. 나는 메시지를 지우려 했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어쨌든 그녀는 10년 동안 나의 시어머니였다. 나는 운전기사에게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자고 했다. 한 여사는 중환자실 병상에 누워 있었다. 집을 잃은 충격으로 뇌졸중이 재발했다. 아들의 투옥이 그녀를 쓰러뜨렸다. 민정은 옆에 앉아 야위고 움푹 팬 얼굴로 죽 한 숟가락을 떠먹이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민정은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다.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서연 언니 와주셔서 고마워요. 나는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에 놓고 병상 가까이 다가갔다. 한 여사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흐릿하고 피곤해 보였다. 나를 보자 그녀는 입술을 움직이려고 애썼고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약하고 떨렸다. 그녀는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나는 예전에 그렇게 거만하고 사나웠던 여자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누워있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쓰라린 슬픔이 북받쳐 올랐다. 인생은 정말 덧없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미안하다. 민준이 용서해줘. 나를 용서해줘. 나는 대답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 아마도 나는 오래전에 용서했을 것이다. 미움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을 더 무겁게 만들 뿐이다. 나는 그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기에 놓아주었다. 나는 민정에게로 돌아섰다. 지갑에서 흰 봉투를 꺼냈다. 이건 병원비 보조금이야. 어머니를 위해 잘 써. 나는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거야. 민정은 봉투를 받고 흐느껴 울었다. 고마워요, 언니.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형편없었어요. 나는 병실을 나섰다. 뒤에서는 심장박동 측정기의 삐빅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밖은 비가 막 그친 뒤였다. 병원 마당의 고인 물웅덩이에 가로등 불빛이 번졌다. 나는 축축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내 마음이 방금 정화된 듯했다. 나의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준이 복역 중이었고 그의 재산이 모두 압류되었기 때문에 재산 분쟁이 없었다. 나의 자산은 합법적인 개인 자산이었다. 법원에서 이혼 판결문을 받던 날 나는 혼자였다. 가족도 친구도 동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외롭지 않았다. 판사는 빨간 도장이 찍힌 종이를 나에게 건네주었다. 축하드립니다, 부인. 이제 법적으로 자유입니다. 나는 그 판결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그것은 10년의 청춘, 10년의 눈물에 대한 마침표였다. 그것은 또한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통행증이었다. 법원을 나서자 서울의 밝은 햇살이 마당에 쏟아졌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절대적인 자유의 감정이 내 영혼을 사로잡았다. 더 이상 아무도 내가 무엇을 입고 무슨 말을 하는지 통제할 수 없었다. 더 이상 아무도 나를 무능하다고 비난할 수 없었다. 더 이상 눈물로 얼룩진 식사는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슈미트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저의 개인적인 모든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 베를린 본사에서 새로운 임무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서연 씨. 저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사회 자리 하나가 당신을 위해 비워져 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전화를 끊고 주머니에 넣었다.
베를린, 하이델베르크, 고풍스러운 돌길, 오래된 참나무 가로수, 내가 꿈을 꾸었던 대학 강의실. 나는 나의 꿈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었다. 나는 교도소로 가서 민준을 마지막으로 면회했다. 유리창 너머로 나를 마주한 민준은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는 감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저 다음 달에 독일로 가요. 나는 통보했다. 민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축하해.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저는 작별 인사를 하러 왔고, 당신에게 한 가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왔어요. 고마워요. 민준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고맙다고?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망가졌는데, 아니요. 저에게 고통의 밑바닥을 보여주어서 고맙습니다. 제가 저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었으니까요. 당신의 억압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비상할 수 있는 추진력을 얻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당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유리창에 손을 얹었다. 잘 가요, 민준 씨. 잘 지내요. 당신이 출소할 때쯤에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단호하게 등을 돌려 걸어 나갔다. 민준은 눈물을 흘리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영원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1년 후 독일 베를린 국제회의센터의 강연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가, 정치인, 사회활동가들이 글로벌 여성 리더십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이곳에 모여 있었다. 나는 연단에 서 있었고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비췄다. 나는 섬세하게 수놓아진 연꽃 무늬의 비취색, 실크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검은 정장과 서양 이브닝 드레스가 가득한 가운데 한국의 전통 의상은 부드러움과 강인함의 상징처럼 돋보였다. 마이크가 켜졌다. 나는 청중을 향해 미소를 지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제 이름은 박서연입니다. 하한그룹 전략 부문 부회장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건조한 경제 이론이 아닌 내 자신의 삶 이야기를 시작했다. 나는 편견 속에 갇혀 지낸 10년의 세월, 내가 누구였는지 잊고 살았던 나날들, 그리고 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언어를 통해 내 목소리를 되찾기로 결심했던 순간에 대해 이야기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저는 대답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도록 두지 마세요. 당신은 남편의 그림자도 집안의 장식품도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지성, 배짱, 그리고 당신만의 꿈을 가진 당신 자신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무너짐이 더 화려한 부활을 위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연설은 끊임없는 박수 속에서 끝이 났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일어섰다. 슈미트 회장은 무대로 올라와 나에게 꽃다발을 건네주었다. 그는 나를 안고 귓속말을 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서연 씨. 행사가 끝난 후 나는 컨벤션 센터의 발코니로 나섰다. 베를린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맑았다. 나는 슈프레 강의 잔잔한 흐름을 내려다보았다. 멀리서 한 세련된 외국인 남성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마크. 지난 1년 동안 베를린에서 나를 조용히 지지해준 독일인 언어학 교수였다. 당신 정말 멋졌어요, 서연. 마크는 서툰 한국어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밑에 지구에 아주 맛있는 한국 식당을 알아요. 오랜 폭풍 후 끝에 나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자유와 평등의 박동이었다. 시간 있어요, 마크. 하지만 저는 독일 음식을 먹고 싶어요. 커리부어스트가 그리워요. 우리 둘은 함께 크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바람을 타고 광활한 베를린의 하늘로 높이 날아올랐다. 불사조는 부활했고 그녀의 날개는 이제 그녀가 원하는 어떤 하늘로든 날아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했다.